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네, 이번 이 시간에는 기자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보수 농객으로 알려진 정규재 우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을 모시고 출마 선언하게 된 계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규재 주필을 개인적으로는 참 잘 아는 분입니다만 설마 이게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까 그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부산까지 와서 진지를 차리고 지금 출정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정규재 주필을 모시고 부산 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 그리고 후보 등 여러 가지 상황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아니고 우리 연유 씨는 개인적으로 저하고 친구예요. 학교 동창이고 근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이게 오늘 또 첫 손님입니다. 제가 이 방을 만들고 아직 선거 사무실인데 아직 물건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 첫 손님을 보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친구라기보다는 또 출마를 하신 대담자 입장에서 제가 좀 객관적으로 좀 힘든 질문을 하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정규재 주필을 안 지가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됐죠. 기자 생활 하면서도 자주 교류도 하고 쭉 그래 왔었는데 갑자기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소리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정규재 주필께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있죠. 제가 부산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동안 언론인으로 말하자면 좀 영예로운 말하자면 방구석에만 앉아 있어도 편안한 데 있다가 이제 저작거리로 전쟁터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농축된 정치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적 가치를 형성해내고 새로운 정치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부산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이 국민의힘당이 보수적 가치, 보수 가치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게 최근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특히나 지난번 4.15 총선을 거치면서 보수 정당이어야 할 국민의힘당이 중도 또는 자기 내부에서 제가 국민의힘당 의원들하고 얘기해봐도 자기들끼리도 야 국민의힘당이 무슨 정도냐 좌익이지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4.15 총선까지 몇 차례의 선거 동안 국민의힘당이 탄핵에 짓눌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공천이 잘못되고 등등해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당이 완전히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보수 국민들하고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 자칭 보수당, 그런 내용적으로는 이미 좌익 정당화된 이 정당과의 괴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정권을 찾아올 수 없고 도저히 정권을 찾아올 만한 정치적 리더십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이렇게 가면 유승민 의원하고 김종인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뽑고 찍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뭔가 좀 뒤틀려 있는 상황입니다. 정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과 국민의힘당이 괴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기간을 통해서 그 떨어져 있는 괴리를 바로잡고 보수를 재구성하고 아마 부산에 있는 그 많은 시민들도 뭐냐 이게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국민의힘당의 후보들 중에 누구 하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냐 하고 굉장히 답답한 기분을 느끼실 텐데
바로 그 어떤 그 간거 떨어져 있는 거 뭔가 국민하고 지금 국힘당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보수를 시급히 재구성하거나 재구축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이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그럼 왜 부산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부산은 다른 도시 광주나 대구하고 달라서 부산은 굉장히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을 가진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양반주의의 어떤 전통, 광주 같으면 굉장히 농업주의적 사회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근대화된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 부산마저도 최근에는 좌경화 경향이, 좌파 경향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그 과정에서 지금 부산이 완전히 몰락해버렸거든요. 그 국민소득 24,000달러짜리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산이 좀 있으면 저 목포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의 이 침몰과 몰락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 기적은 부산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결론에 도달해서 제가 부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당과의 관계는 나중에 예. 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예. 의견을 말씀을 들어보겠고, 근데 지금 제가 모두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개혁 자유연합 예.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지금 명함이 되어 있으신데, 네. 이 개혁 자유연합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은 다 좀 생소합니다. 예, 새로 만들어져. 어떤 당인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개혁자유연합은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켜야 국민의 번영이 온다고 생각하는 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국민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사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사회를 어떤 그 의사결정의 수단은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것이 자유연합당의 기본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대한민국 보수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의 계보를 잇는 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우리 사회의 좌경화 또는 민주당과의 어떤 동조화되면서 국힘당이 완전히 딴 동네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이.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 계보를 잇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독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킴으로써 그 시장을 만들어내고 시장 자유의 원칙을 확고히 해주는 헌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의 계보를 잇는 정통 자유주의 정당이고 정통 보수당이다 하는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근 한 4, 5년 사이에 형성된 그런 그 보수 애국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이미 말하자면 완전히 사실은 사라졌어야 되는 당인데 저게 못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못 사라지고 있는 정당일 뿐입니다. 왜 못 사라지느냐면 우선 민주당은 전라도, 국민의힘당은 경상도. 근데 경상도 중에서도 부산은 다릅니다. 부산은 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양갈래를 치고 이 국민의힘당은 죽을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제도가 죽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당법하고 선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도 새로운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정당법하고 선거법이 철저하게 지금 차단시켜 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너는 전라도에 새 먹어라. 우리는 경상도에 새 먹는다고
아예 그렇게 그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저희들은 몹시 어렵지만 어떻든 이번에만큼은 그 장애물을 돌파해서 국민의 희망을 순조롭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죽어야 되는데 못 죽고 있죠. 그 못 죽고 있는 것을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번에는 지역의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전면적 선거, 예를 들어서 총선이라든지 대선같이 전 국민들이 진영 논리보다는 진영 논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유일한 선거입니다. 이때 정치 개혁을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개혁이 안 되는 게 메르켈도 마크롱도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정치 천재가 와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정당법과 선거법은 예를 들어서 기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을 줘서 먹여 살립니다. 국힘당이 지금 국가에서 받는 한 달 1년 예산이 140억입니다. 우리는 빵원이죠. 140억을 들여가지고 기존 정당은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들어가면 그 혜택은 말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자유연합이라는 이름의 정통 보수 정당을 재건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당원 모집을 할 때 자유연합당이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가진 당이라고 종이 쪽지라도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길이 모조리 봉쇄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선거법에 예,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 정당을 만드는 것부터를 다 막아놓은 가운데 그러니까 국힘당이 저렇게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저렇게 오만불손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깨부수러 나오는 겁니다. 그 구도를 그 넓고 부패하고 부조리에 찌들고 온 그 경상도와 전라도를 자기의 볼모나 인질처럼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해먹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해먹고 있어도 교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새 정치 세력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면적 선거가 아닌 총선이라든가 대선이 아닌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또 우리는 정상적인 정치 계획이 실패한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 자유연합당이 현재 아직까지 정당으로서 완전하게 창당 절차를 못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로부터 입당 원서 한 장 한 장 받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당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너는 전라도에서 해먹으라 나는 경상도에서 해먹는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전부 차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지금 썩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필님 말씀은 현재의 정치 구도를 예.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이 양분해가지고 그냥 독과점 상태에서 그냥 그걸 하고 있다. 동업자들입니다. 동업자들. 그렇게 보시는구나. 동업자들이고 동맹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서로를 짜고 치는 모습이다. 예, 지켜주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창당 과정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 지난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같이 그러면 이게 동행하시는 분, 예. 동지라고 그러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출마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왔습니다만은 아마 부산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박찬종 선배님 같은 경우, 박찬종 선배님이 왜 저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해서 이번에만큼은 그 박찬종 의원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김영삼, 김대중의 말하자면 할거를 깨고 뭔가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지만 실패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꿈까지 제가 모두 지금 짊어지고 원정을 시작한 셈입니다. 그 박찬종 같은 분, 그리고 제야 그 애국 시민들에게 뭐 워낙 유명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변호사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불러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죠. 이제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재판 중이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 예를 들어서
유석춘 교수라든가 유석춘 뭐 교수. 이런 분, 네. 농협으로 유명한 김대호 소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자유연합, 예. 자유연합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을 정통 보수의 맥을 잇겠다. 네. 그렇게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도 현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보수를 대표를 하고 있다. 네. 지금 그런 인식이 되어 있고. 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보수 분열이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지적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런 어떤 보수 분열이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당을 보수라고 느끼시는 것은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던 일종의 관행이죠. 관행적으로 그 당이 이름을 이렇게 바뀌어온 그 당이 그 실체는 정통적인 보수 정당의 기초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국민의힘당은 DNA가 바뀌어 있습니다. DNA가 바뀌어 있는 것을 국민들이 못 느끼는 DNA가 이미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몇 번의 선거를 거쳐가지고 이거 뭐 누가 옳고 그러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이 DNA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또 부산 시민들이 국민의힘당을 찍으면 다음 대선에서 유승민과 김종인을 찍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국힘당의 누구누구 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국힘당의 누구누구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유승민을 뽑고 김종인을 뽑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그 싸움입니다. 그 김종인을 찍고 싶고 유승민을 찍고 싶으시면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도 여러 명이 지금 나와서 나요 하고 공짜로 편성하고 있죠. 뭐 국힘당 뺐지만 날 국힘당이라고 하는 명패만 달면 나는 부산에서 무조건 당선된다 하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후보가 10명이 넘잖아요. 저는 참으로 가소로운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부산에서 국민의힘 뺐지만 달면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많이 나와 있죠 지금. 예? 네. 그래서 참 저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국힘당이 지금 어느 지경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겹뱉지만 달려고 한다. 근데 나중에 보세요. 국힘당이 만일에 이번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승리는 김종인의 승리로 되고 김종인이 대통령으로 출마하고 우리는 찍어야 돼. 그 왜냐? 김종인이 얼마 전에 박근혜와 MB의 감옥에 가 있는 걸 미안하다 사과하려고 국민에게 왜 사과할 이유가 없죠. 사과할 이유가 그 김종인이가 난데없이 그야말로 뜬금없이 왜 사과를 하느냐. 그 자기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기 정책의 종착점은 어디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 강령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 국민들이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주의적 슬로건을 지금 이번에 국힘당 후보를 누구를 찍으면 그걸 찍게 된다는 것을 유승민과 김종인을 찍게 된다는 것을 부산 시민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뒤늦게 후회해봤자 우리 국힘당이 왜 이렇게 김종인이 왜 후보가 나오냐 그때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정말 진정한 보수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의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을 물론 그게 국힘당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국힘당 누가 뭐라 그래도 현실에서 국회의원을 100명이 넘게 가지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보수를 재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창조적으로 재결합을 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을 부산 시민들께서 특히나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분명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는 보통의 시민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줘서 이번에 부산에서 정치개혁을 한번 하자 말이에요. 정말 이 보수를 제대로 보수다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어보자 하고 결심을 해줘야 국힘당이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보수당으로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저 같은 사람들하고 제야의 시민사회하고 재결합이 되어야 그 에너지로 대통령 선거로 달려갈 수 있고, 정말 좋은 후보를 시민사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지 또 그냥 끌려가면 김종인이를 찍거나 유승민을 또 찍어야죠. 그러면 우리 정준필님 이야기를 제가 간단히 종합해 보면 이번 선거는 네. 보궐선거는 1년이지 않습니까? 임기가 그죠? 그렇습니다. 1년 3개월인데 결국은 2022년도 대선의 전초전이다. 대선의 전초전이고 대선을 준비하는 선거니까. 그러니까 그 준비로서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간 어떤 보궐선거다. 부산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럼 제가 부산에 내려왔냐? 그 부산에서 야, 부산 사람은 지금 정치 관심 없어. 부산 경제나 좀 살려줘. 바로 그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가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산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은 지금 대한민국이 37,000달러인데 부산이 대한민국의 창이지 않습니까? 부산이 대한민국의 무역항이죠. 그렇게 되면 부산은 GRDP가 그 리저널이라고 안에 들어갑니다만은 부산은 그 GRDP가 4만 달러, 5만 달러가 지금 되어 있어야 거의 정상인 겁니다. 울산이 6만 달러, 7만 달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네? 부산 시민들이 울산이 몇만 달러, 이제 거제도가 몇만 달러고 부산이 24,000달러로 얼마나 붕괴되고 있고, 부산이 조금 있으면은 지금 부산에 선석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 중국, 저 우리 땅 아닙니다, 저게. 다 팔아먹었잖아요. 부산이 실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도시입니다. 부산이 수명은 가장 짧고, 범죄는 가장 많고, 부조리는 가장 제가 볼 때 아마 심할 겁니다. 부산에 지금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24,000달러의 도시고, 대한민국이 4인 가족 기준으로 6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데, 부산은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 도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가 줄고 있는 도시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다 도망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부산을 규정지은, 부산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조리 그런 식으로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을 바꾸어주면 대한민국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난 4.15 총선에서 왜 보수가 패배했냐? 국민들에게 보수를 찍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 명분을 못 줬다. 명분이 아니고 그럼 너희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건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번 선거 때 보수를 찍은 사람들이 문제다. 아주 역설적으로 느끼네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역설적으로 느끼네요. 아무것도 하겠다는 게 없는 정당을 그저 지역 감정과 그동안의 연구에 따라 찍은 거에 불과하고. 아주 세게 비판하시네요. 네. 아니, 김무성에게 물어보세요. 김무성 씨에게. 네. 당신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겁니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있다고 보세요. 우리 이현열 씨도 언론인을 평생을 해왔는데, 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요. 황교안에게 물어봅시다. 그럼 황교안 당신이 지난번에 중도를 떠들면서 박영준이라는 사람, 박형준을 참모로 데리고 계속 중도를 떠들어 왔는데, 황교안 당신이 그러면 일반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냐? 아니, 설명은 안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아는 당신들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림이 있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국힘당의 후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또 중도라는 이름을 하는
후보가 있고 또 무슨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저 각 구청에 있는 민원들 모아가지고 이게 내 공약이라고 주장하는 후보조차 있어요. 부산을 내가 어떤 철학적 백그라운드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도시,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가 자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산은 원래 개방도시고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부산조차도 지금은 자유의 도시가 아니고 개방된 도시가 아닌 그저 그렇고 그런 어떤 뭐 광주하고 대구하고 비슷한 그런 정도의 도시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걸 붙들어 내면 그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정규제라고 하는 정말 자유의 이념이 투철한 자가 와서 부산시를 바꾸는 것을 보면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런 방법으로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겠구나. 저런 방법이면 되겠다. 부산이 아연 분위기가 바뀌고 부산이 예를 들어서 영어 정도는 제2공용으로 써버리고 예를 들어서 부산이 앞으로는 밴쿠버, 무슨 시드니 뭐 그런 세계적으로 오픈된 뭐 홍콩 이런 도시들하고 같이 놀게 되는 국제적 어떤 수준이나 국제적 수준의 어떤 비전을 부산이 갖고 간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맞아. 부산이 바뀌고 있는 거구나 하면 대한민국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김종인이나 유승민이나 무슨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엉망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너희들은 뭘 한다는 거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하나만 스타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보수는 무슨 생각이 있니? 없습니다. 국힘당으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오로지 그저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고 추미애하고 싸우고 있는 어떤 윤석열이가 스타가 지금 되어 있고 영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무슨 그러면 국힘당의 검찰개혁 방안은 뭐냐? 없습니다. 저런 정당을 가지고 대권을 가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가 대한민국을 정말 멋진 국가로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없습니다. 글쎄요,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아픈 지적입니다. 제가 봐도 아픈 지적이 아니고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지적이 아니고 저 빨리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걸 빨리 없애야 보수의 새살이 돋고 새 희망이 나오고 이미 국민들은 문재인의 좌익적 세계관에는 지쳐버렸거든요. 그런데도 보수는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고요. 부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정규제를 찍으면 그 순간에 정규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앞으로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비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온 국민들이 맞아. 보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라고 말하자면 격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드디어 국힘당이다, 민주당이다 하는 골목길의 경상도다, 전라도다 하는 것을 벗어나서 정말 꿈과 희망을 가지고 3만 달러의 어떤 족쇄를 풀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다 같이 해보자 하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국민의힘이나 보수 관계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드리고 일단 부산시당 보선에 출마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공약,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약을 일단 언론에 보도되고 보도자료에는 규제 없는 자유도시,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독립된 자유도시,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개가 가장 큰 걸로 보이는데 첫 번째 규제 없는 자유도시, 영어로 공용호선은 도시, 뭐 이런 그 주제의 어떤 공약을 첫 번째로 내셨던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이제 작별을 고할 때다.
이제 대한민국의 온 규제 덩어리고 사회주의적으로 사회가 재구성되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이제 미안하지만 한 20년, 30년 좀 헤어져 있자.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보겠다. 우리는 해양으로 나간다. 우리는 해양으로 나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럼 자유라는 게 뭐냐? 기업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오면 누구라도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기업 상속세는 제로다. 기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기업 상속세는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연시켜준다는 겁니다. 이연시켜주면 당장에 국가에서 그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가지는 않는다. 아마 그거 하나만으로도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본사를 부산으로 적어도 저는 100개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예. 한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제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야, 이거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앉아서 산자부 이런 공무원들이 야, 이거 사업 목록이 없다. 그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사업 목록이 없습니다. 왜? 신사업이니까. 신사업이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이라고 쭉 적어놓은 수백 개의 종목에 우버 없는 겁니다.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못하죠. 그 최근에 그 많았지 않습니까? 이재용 누굽니까? 저 택시. 카카오 택시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뭐, 새로운 비즈니스는 대한민국에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할 수 있게 하자, 이겁니다. 부산에서는 환경과 생명에 관한 규제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은 프리로 푼다. 한국은 예를 들어서 싱가폴, 홍콩, 무슨 시드니, 예? 무슨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태평양에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도시들하고 일종의 컨피더레이션 계약을 맺고 관세, 예를 들어서 뭐 무비자로 그 도시 국가들하고의 강고한 일종의 영내 체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한 규제로 붙고, 최저한 규제로 붙고, 하면 어떤 도시든지 규제를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의 부산은 대한민국의 규제를 따르는 게 아니고, 그 낮은 태평양 영내 국가들끼리 낮은 규제 수준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부산이 국제금융센터를 만들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됐습니까? 좀 BIPC가 있죠. 아니. 국제금융도시는 알죠. 사실은 그게 국내 그 금융기관에 금융도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고 국제 붙이기에는 좀 아깝죠, 사실은. 겨우 증권거래소 억지로 여기 갖다 놓고, 예? 그렇죠. 여기서 테라스 그렇죠. 여기서 거래소 뜯어가지고 중앙에 상납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거래소 뜯어가지고 여기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냐? 기관들이 다 모이고. 왜 국제금융센터가 왜 안 되냐? 이 대한민국의 규제망을 가지고는 서울에서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금융회사가 다 도망가는데 부산까지 왜 오냐 이겁니다. 부산까지 왜 오냐 이겁니다. 왜 오느냐? 올 이유가 없죠. 또 왜 안 되느냐? 부산의 큰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은 전부 서울에서 낙하산으로 내려. 서울에서 낙하산 내려오죠. 서울에서 낙하산 내려오. 그럼 이 지역 사람을 써야 되느냐? 아닙니다. 서울에서 낙하산도 아니고 이 지역 사람도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금융을 정말 잘 알고 금융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부산에서 모셔와야죠. 그럼 서울에서 낙하산 오지 말고 부산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는 부산도 촌락으로 가자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산의 국제금융을 잘 아는 사람을 부산 시민들이 모셔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제금융센터가 되는 건데 지금은 부산은 둘 모두 다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 규제가 너무 많고 대한민국의 낙하산 내려가고 부산 사람은 야, 그 부산 사람이 보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금융센터 한다는 게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기업도, 그 어떤 금융기업도 부산에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해운대 게임 특구로 규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이유는 뭡니까? 힘들죠. 다 아시죠? 안 되는 이유는 왜? 규제가 많아서 그렇죠. 안 됩니다. 규제가 많아서 안 됩니다. 이름이 규제 아닙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의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아시아에 돌아다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관광객들이 부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왜? 카지노도 하나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규제가 많아서 카지노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은 카지노를 하려면 배에다가 카지노 기기 다 싣고 공예로 나가요. 홍해로 나가있죠. 예. 네. 공예로 나가서 카지노를 한다. 아침에 다시 돌아오고. 예, 아침에 돌아. 다시 돌아오죠. 이런 코미디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규제 없는 자유도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세우고 안 되는 것, 절대로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소수를 뺀 모든 사업은 자유로 천명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규제의 기본 틀을 새로 짜고, 예를 들어서 세금도 서울과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과 계약을 맺어서, 그럼 우리는 국세를 어느 정도까지 납부해 줄게. 지금 부산이 재정이 굉장히 약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뭐 재정이 상대적으로 48%밖에 안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그러면 그게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나요? 제가 부산에 오래 계신 우리 네. 특히나 경제를 잘하는 우리 이건율 형에게 글쎄 뭐48% 재정 자립도가 48%보다 약간 못하지 않나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까? 예. 저도 뭐 정확하게 데이터를 본 건 없는데 한 아무도 절반 정도 된다고 지금. 그 재정 자립도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8.2%가 100%다 하는 것은 부산시가 쓰는 전체 예산 중에서 중앙에서 얼마를 보태준 거냐 그 비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산에서 그럼 서울에 국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모르잖아요. 뭐 제가 들어본 건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거는 우리 이현율 형이 잘못 알아서가 아니고 내가 이현율 형이 뭐 그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부산이 국세를 얼마를 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보도가 된 적도 없고 발표된 적이 그런 통계를 아예 안 내거든요. 본 게 없는 건데요.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합쳐가지고 국세를 얼마 낸다 이 통계는 있는데 부산은 얼마를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부산 사람한테 윽박 지르죠. 부산이 지금 우리 재정 독립하겠다 그러면 야 너희들 재정 자립도 48.2%밖에 안 되는 놈들이 왜 독립하려고 하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대주는데 그거네요. 그죠? 그것부터 거짓말이죠. 그럼 부산이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한번 따져보자. 대한민국 국가는 그런 통계도 없습니다. 그렇구나. 하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자잘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부산은 원래 개방으로 시작된 도시거든요. 그렇죠. 아주 개방되고 오픈된 도시죠. 예, 부산은 원래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렇죠. 왜? 부산에도 최근 들어서는 지역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부산도. 그렇죠. 부산도. 무슨 부산의 전라도 인구가 뭐 25%다. 뭐 어쩌고. 저 웃기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은 원래 개항과 함께 도시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 6.25 전쟁 때 도시가 폭발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은 전라도에서도 억수로 전 뭐 경상도에서 다 내려오고 이북에서도 피난 많이 왔잖아요. 이북에서도 억수로 내려오고 네. 지금도 뭐 부산 상위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유명한 기업가들이 다 북한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은 원래 지역감이 없는 도시예요. 원래. 그렇죠. 원래 부산은 개방된 도시예요. 개방된 거죠. 이거를 최근 들어서 좌경화되면서 무슨 반일 운동이 나오고 무슨 뭐 반일 노동자상을 만들어내고 부산이 점점 문재인이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부산이 자기 고유의 특징. 부산은 우리 장사하는 도시야. 부산은 사업하는 도시야. 부산은 상인의 도시지 정치인의 도시가 아닙니다. 원래. 근데 지금 그 싸구려 낡은 정치인들이 부산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산을 다시 상인들의 손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부산은 상인의 도시로 거듭나자. 그러면 부산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무슨 뭐 대구처럼 양반 쌍놈 따지는 명분의 도시도 아니고 광주처럼 옛날 농업사회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도시도 아니야. 부산은 정말 대한민국이 크면서 같이 커나온 대한민국의 무역항이고 개방된 도시고 자유의 도시야 라고 하는 철학이 먼저 선언되어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산 대개혁 작업을 하고 그렇게만 해내면 저는 단연컨대 10년이면은 앞으로 10년 후면 정확하게 부산 시민들은 5만 달러를 내다보는 위치로 갑니다. 곧 우리는 5만 달러로 간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부산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정치적으로 쏘아왔냐면 하늘 해저 터널을 뚫자. 그러면 어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내가 그 부패의 증거를 내놔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야 그럼 배를 타고 안 올 거 아니냐? 예? 그죠? 배 타고 안 올 거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부산 정치인들에게 옛날에부터.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배두님 페리 경영하는 회사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았나? 깜짝 놀라셨죠? 그렇죠. 네. 놀랐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이 국회의원, 이 어르신은 선박회사로부터 굉장한 압력을 받았나? 둘째, 일본의 무슨 뭐 침략의 루트가 될 거다. 바보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바보에 부산 시민들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보가 터널로 전쟁하러 들어옵니까? 해저터널. 예. 한일 해저터널 말씀하시죠. 예. 아니, 터널로 침략하러 들어옵니까? 입구만 털어막아 보면 다 수장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터널 막아버리면 다 수장이죠. 아니, 터널에. 네. 그런데 통과역에만 지나갈 거다. 서울로 가는. 혹은 부산의 부가 일본으로 빨려나갈 거다. 그게 정말 경제적 무지거든요. 경제적 무지가 예를 들어서 부는 물처럼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열심히 교역을 하면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열심히 거래를 하면 가난한 사람이 부가 쌓여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부가 이전됩니다. 그게 교역의 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한다는 기본 문명 발전의 공식이거든요. 일본하고 우리가 교역을 하면 할수록 부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의 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또 통과역에만 지나갈 거다. 참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산이 내 고향 부산이 예? 제가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자랐는데 내 고향 부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대구 바보, 광주 바보처럼 되었나? 예? 이 지역감정을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었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는 통과 여객들에게 암스테르담 시내 호텔비를 공짜로 줍니다. 하루 자게.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남는 게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호텔 방을 그냥 하룻밤 잘 수 있게 시켜서 공짜로 줘요.
그러면 시내 이제 그 명단 호텔 명단이 있잖아요. 그 택시번호 수용 호텔로 가죠. 택시비 왕복 택시비만 해도 호텔비 빠져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암스테르담 시내 나가면 저 안델센 동상도 보고 뭐 관광도 하고 뭐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티라도 하나 사서 입고 오고 하면 그거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유발하기 위해서 그럼요. 방은 빌리주는 방은 공짜로 주고.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 라스베가스에 가면 방값 공짜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없죠. 거의. 네, 로스앤젤레스 땡기라고 그냥. 방값 공짜로 네. 잘하고 공짜로 주는데 그렇죠. 누가 올라가서 잡니까? 안 자죠. 밤새 그냥 막. 그 올라가서 이제 샤워하고 내려와서 샤워 또 정신 차리고 또 네. 땡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통과 여객이 될 거다, 침략대로가 될 거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부산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부산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아까 우리 공작 얘기하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무슨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정규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고 어제도 기자가 누가 물어요. 그래 제가 참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 지금 너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무슨 패가를 가지고 싸움이라도 해보고 싶은 거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 누가 하느냐 그 사업을. 네, 누가 그러면 그 사업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덕도 신공항을 해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계획을 김우중 회장에게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공항만 짓겠습니까? 그래. 항만 일때 뭐 철도 뭐다 짓겠죠. 아니 우선 가덕도에다가 무슨 유니버설 스튜디오부터 먼저 갖다 놓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덕도 그 어디에다가 갖다 놓는다 그러면 뭐 가덕도 부산 아니라도 좋습니다. 아니 부산시장이 부산의 동장도 아니잖아요. 부산시장이 경남지사, 창원시장, 울산시장 다 데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도에 갖다 놔도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 이거 조선도 다 망해가는데 옥포에다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언더시 바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바다의 디즈니랜드를 갖다 놓는다고 하면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가덕도 미어 터질 겁니다. 그럼 가덕도가 지어서 공사비가 김해공항 확장하면은 4조면 되는데 가덕도로 옮겨서 지으면 10조 더하기 알파다 짓다 보면 바다에 자갈이 얼마나 쏟아부어야 되는지 모른다 이런 걱정이 그 걱정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느냐 그 걱정을 김우중이라는 분이 하고 있느냐 누가 그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덕 신공항의 성공과 실패는 완전히 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야 된다. 누가 부산시장이 되고 그 부산시장이 부산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계획에 따라서 저게 그냥 선거 앞두고 애따 먹으라고 던져주는 떡에 그칠 거냐 아니면 정말 가덕 신공항을 타고 부산에 한번 날아보도록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누가 또는 부산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게 돈 계산 몇 푼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덕을 보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 왜 우리는 라인강처럼 낙동강을 운하로 못 쓰죠? 그러니까 그것도 공약에 들어있으시죠. 예. 아니 세계에서 저렇게 좋은 강을 텅텅 비워놓고 배 한 척 없이 놔두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상해를 보십시오. 그 양처강이 기가 막힌 완전히 배가 딱 차서 다니잖아요. 라인강 가서 보십시오. 네덜란드에서 제일 좋은 항구는 로테르담입니다. 그 로테르담의 위치가 양산, 창원 이런 데입니다. 그게 부산 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테르담은 내륙으로 들어있거든요. 왜?
강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항구인 로테르담이 강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은 지금 경제가 망해 돌아가니까 있는 북항구도 없애버리고 저 거기서 아파트 짓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물류를 더 늘리고 좀 경제를 잘못됐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예요. 되죠 사실은. 그건 부산이 망하고 있는 것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하는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불친다고 누구는 뭐 온 동네 민원들 다 들고 나가지고 그걸 내 공약이라는데 그거는 웃기는 거고요. 그거는 구청장들이 하는 거고 시장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부산을 어떤 시로 만들 거냐,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10개 뭐 시드니 뭐 홍콩 이런 10개 도시 있잖아요. 10개 도시 중에 제일 가난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부산입니다. 부산이라고 그러실 거죠. 예. 제일 가난한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 우리보다 훨 잘 사는 이런 나라들하고 연맹을 만들고 규제 수준을 밑으로 끌어들이고 무비자 무관세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안 해도 부산시의 수준이 그렇죠. 올라가고. 그참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사실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선제로 답변을 하셨네. 근데 그건 이제 관점이 역시 좀 다르시네. 보통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왜 김해 신공항 하자 했다가 이렇게 가느냐, 그런 논란이 지금 주류인데 우리 정진필께서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네. 누가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해 공항은 너 아.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래? 그 관점이, 접근 관점이 조금 다르시니까. 예, 달라요. 역시 경제신문에 또 기자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주필도 하시고. 아니 제가 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한 건 조금 많이 아닙니다. 날아가네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내가 뭐 노무현 대통령도 후반에 네. 노무현 우파 시절에 우파 시절. 우파 노무현 시절에 저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MB 시절에 제가 그 국민경제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기구예요. 헌법에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두도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두 정권에서 국민경제자문위원을 쭉 했죠. 예, 근데 그렇게 오래 한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두 정권에서 자문위원 한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네요. 조금 나죠. 예. 그래도 옛날에 보면 뭐 KBS 백분 토론에 나오면 예. 토론자들이 다 정규제 패널 눈치 본다고 토론도 제대로 못 아니, 하고 다들 워낙 공부- 깨지니까 공부 안 하고 나오니까. 너무 막 그래서 야 진짜 시원하다 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또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다르네요. 예. 그러고 공약 중에 이건 뭐 아까 언급된 중첩될 수도 있는데 부산이 이제 르네상스가 되기 위해서는 예. 서울에서 독립이 돼야 된다. 중앙에서 예.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농촌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퇴행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주제학적 가치입니다. 장사가 폭리를 취하면 안 돼.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더해서 가격을 책정해. 이런 거거든요.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적정 가격이라 하면 문재인에게 숙제를 우리가 내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문재인은 두 말 안 하고 원가에다가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을 가격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교과서잖아요. 그 교과서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교과서가 잘못된 겁니다. 아 그래요. 그 교과서 가격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이 가격입니다. 원가가 얼마든 간에 가격은 지불하는 게 가격입니다.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원가에다가 더하기 적정 가격이 아닙니다. 적정 이윤이 아닙니다. 원가는 아주 작은데 가격은 무지하게 비싼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팔리는 거. 네. 그걸 우리는 명품이라고. 명품이죠. 우리는 명품을 만들고 싶죠. 아니 원가보다 싸게 파는 수도 있으니까. 예, 가격이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원가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싸게 팔면 망하는 망하죠. 거죠. 그럼 망하는 거죠. 원가보다 세계적 기업이 되려고 그러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야 돼. 당연하죠. 훨씬 비싸게 팔수록 명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가 애플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이 이렇게 우수하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이폰의 핵심 부품들은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가 만들거든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겠죠. 그래서 아이폰 가격의 25%를 원가를 쭉 보면 25% 정도 되는 부품은 삼성전자가 납품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똑같은 게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가격은 어느 게 비쌉니까? 아이폰이 비싼 애플이 훨씬 비싸죠. 그렇죠. 애플이 비싸죠. 애플이 그 명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격은 문재인 같은 사람들, 옛날 주자들, 사회주의자들은 가격은 제품을 만든 원가에다가 측정 이윤, 상위는 측정 이윤만 가져가면 돼. 그것이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아요. 많은데 가격은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상인이 매기는 겁니다. 그거를 수요자가 억셉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철학을 바꿔야 돼요. 부산은 상인의 도시입니다. 상인 현재 밑가고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물론 많은 경우는 또 밑가고 팔죠. 그거는 상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상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인은 상인입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자.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계속 주자학적 가치를 가지고 상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나빠. 이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이 정부는. 근데 폭리를 취하는 상인이 굉장히 많으면 그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아무래도 또 소득이 재분배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고 좋은 자동차 원가 얼마일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부산을 상업 도시화 시키면서 이제 서울하고 또 차별된 독립된 도시로 나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이제 아주 몇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자세히 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경쟁력 부분입니다. 경쟁력 부분은 결국은 국민의 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45%, 그 다음에 민주당이 27% 부산에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비조 주필 계신데 미안하지만 국민의 힘당에서 일단 보궐선거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섭섭할 생각이 마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 국민의 힘당하고의 관계, 그 경쟁력을 이겨야 이제 뜻하시는 부산시장이 될 수 있다. 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국민의 힘당을 이길 수 있는 뭐 비책이랄까 뭐 이런 점 있습니까? 비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비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 국민의힘당과 이 정규제 국민의힘당이 내놓은 개별 후보들을 나중에 이제 찬찬히 보시면 천천히 뭐 이기기에 천천히 그 말씀하시죠. 찬찬히 보시면 제가 이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 비방 그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보면. 이런 후보도 있죠. 그동안의 정치 일선에서 책략가로 살아오면서 모든 자기가 모셨던 상관을 대부분 망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네? 예, 되게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 얘기들. 말하면 다 알죠. 예, 저하고 같이 예. 새로운 부산을 만들겠다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치적 선택을 굉장히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정치를 하고 당을 새로 만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송상영 광장 앞에서 만나서 막
대중 집회가 그렇죠. 일어나고 지금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네, 그걸 네. 체질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유부산 정규제 TV 뭐 이렇게 치시면 제가 이 유튜브 메시지로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보시면 정규제 TV 자유부산 정규제 TV입니까? 예. 지금 자막을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예, 자유부산 정규제 TV인데 그냥 뭐 정규제 TV 눌러도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고 뭐 부산 정규제 TV 뭐 이런 정도로 누르면 그 제가 유튜브에는 많은 그 메시지를 올려놓거든요. 예, 저는 그 방법으로 어떻든 이 난관을 이 대중을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는 이 난관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 운동 전략입니다. 운동 전략이고 저는 이 부산 시민들이 아까 몇 프로라고 그러셨죠? 그 민주당 45%, 27%예요. 네, 사실 이제 두 개만 해도 네, 거의 뭐 지난주에 30%, 오마이뉴스에서 70% 이런 메타에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저에 대한 지지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 국힘당이 정말 구역질 나가는 당이었기 때문에 부패한 정당이고 구역질 당이었기 때문에 국힘당을 찍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 인사들도 많이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국힘당 나면 정말 구역질 난다 이런 분들은 좌익이 아니면서도 문재인 유의 좌익이 아니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컨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한 20% 정도는 저에게 넘어와서 투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역시 국힘당의 나는 유승민을 찍을 수는 없다. 나는 김종인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찍냐 라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앞으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느끼면서 정규제를 선택해서 개혁을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보자. 부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저는 기적이 납니다. 지금 저희 국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구도를 놓고 보면 정규제가 당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몇 달 남았으니까. 예, 많이 바뀌고 드디어 부산에서 정말 새 정치 바람이 분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불과 1%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테이크오프를 하면 그때 아마 부산 분들이 느낄 겁니다. 이제 부산은 정치적 변화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간다.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우리는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의 진원지가 대한민국 정치혁명의 임시정부가 부산이다. 마치 6.25 때 부산이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과정에서 부산에서 반격을 시작했듯이 부산에서 정치혁명을 일으켜낼 수 있다 하고 국민들이 동정공감하게 되는 부산 시민들이 동정공감하게 되고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 저는 그랬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규필께서는 이제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당에 입당해서 지금 박영준, 이현주 이런 후보들하고 경선할 가능성은 없느냐? 제가 그런 물음을 제가 오기 전에도 받았는데 제가 김무성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제가 김종인에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김무성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김종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유승민에게 가서 악수를 내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저는 국힘당이 보수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당은 전체적인 야권, 보수 야권 개편을 할 때 네. 같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빔밥식으로 네. 다시 이제 정리는 될 수 있는데 네. 이 당 자체만으로는 비전이 없다. 지금 이 당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국민을 끌고 보수 애국 시민들을 끌고 교양 국민들을 끌고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구성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으게 영혼이 없습니다. 예, 영혼이.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금 그런 마지막 현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예.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국정농단을 두 사람이 시끄러웠잖아요. 농단은 죄송합니다. 그건 말이 아닌데 그래서 결국 이제 막바지 와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사의 표명하고 총장은 이제 정직 먹었습니다. 예. 먹고 다시 또 불복 소송을 내고 했는데 이 공수처 관련해서 이런 검찰 개혁들 이 완전히 나라의 기둥을 지금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요. 네. 검찰개혁기구가 아닙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옆구리에 자기 옆구리에 차고 있는 깡패 조직입니다. 깡패라 그러니까 거친 말처럼 들리는데 공수처 유사한 조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중국의 황제들 이거 민주주의가 아닐 때 중국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고 의사대라고 하는 거죠. 의사가 특명을 보내는 거죠. 저놈 잡아 하면 가서 의사 암행의사 출두해 하고 다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은 그 짓을 그 놀이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었던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지금의 중국이 시진핑이 예 그것도 모택동이도 안 하던 걸 시진핑에 와서 감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시진핑의 독재기구입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이 히틀러의 게슈타포였습니다. 그것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소련의 KGB의 일부 이제 소위 서기장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부 이제 조직이 있어 폭력 조직이 있었죠.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지금 그것을 놓고 무슨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들을 바보로 하냐? 이 국민들을 정말 무식하게 아는 거냐?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국민들은 다 알죠. 저기 공수처라는 걸 굳이 정권 말기에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옵티머스 라임도 숨겨야 되고, 예? 무슨 뭐, 울산 선거 조작도, 예? 울산 선거 조작도 숨겨야 되고, 뭐, 원전, 비리도 숨겨야 되고, 하니까 수사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총장 내 뭐라는 거 하고 공수처하고 같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거죠. 예. 그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신문에는 추미애 대 윤석열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있죠. 프레임을 짜고 있죠. 사실은 추미애가 아니고 문재인이죠. 네. 문재인이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짜고 이제 이번에 추미애를 희생시킨 건데, 그 이제 억참 마소리죠. 뭐 하나 예? 드러내고, 그렇죠. 그걸 이제 버전은. 맞습니다. 하여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간특한 짓입니다. 간특한 짓입니다. 예. 문재인이 사람은 부드럽게는 생겼는데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간특한 꾀를 내고 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대담은 요 정도 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기회에 부산에 계신다니까 또 자주 보시죠. 자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부산 지역의 시민들, 특히 영시업자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우리 정주필께서 부산시장 출마에 떠서 세웠기 때문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아마 특히나 부산은 정말 참
짜증 날 겁니다. 뭐 광복동, 남포동, 상권 죽은 요래고 제가 지금 사무실이 연산동에 있습니다만은 빌딩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 가면 뭐 한두 사람 앉아 있는 정도고 이렇습니다. 그 고통이야 이거 말할 수 없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다 천만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이 정부가 완전히 소위 K 방역이라고 하는 엉터리 선전만 해온 것이지 지금 백신 하나 제대로 확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 문제도. 근데 이 정부는 놀랍게도 무슨 우파 시민들에게만 코로나가 전염된다는 식으로 이때까지 해왔죠. 무슨 광화문에서 뭐 전염이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짓을 민노총은 마음대로 데모해도 되고 우파 시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 방역 말하자면 이 방역 독재, 방역 파시즘을 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무슨 식당은 되고 카페는 안 되고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가 9시 이후에는 9시 이전에는 없다가 9시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처럼 이런 무지막지한 사실상의 그 계엄적 목적을 거두는 방역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서 죽어나는 게 이 장사하는 분들이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처음부터 무슨 소득 주도내 해가지고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놓는 바람에 한 번 죽여놓고 이번에 코로나로 또 완전 작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정 잘 압니다. 근데 자유의 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 국가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방역도 얼마든지 자율 방역으로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전체를 하나로 보고 무자비하게 몰아붙이는 이런 식의 방역을 했거든요. 이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이 비정상적인 나라를 이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참 지렁이도 꿈틀하면 밟으면 꿈틀한다는 기분으로 정치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정치혁명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 무슨 단순하게 무슨 재난지원금에 또 쏘고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 3월 되면 없던 백신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또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쏘고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쏘고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산 시민들이 그동안에 부산에서 길러낸 정치인들 보십시오. 부산에서 길러낸 정치인 보십시오. 문재인, 안철수, 김무성, 김세연, 무슨 김형호. 제가 이렇게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산에서 부산 시민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아무나 그렇게 인질처럼 이 사람 찍어 한번 찍어주고 저 사람 찍어 한번 찍어주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원래 민주주의에서도 스타트 아닙니까? 부마항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전쟁에서도 부산이 있어서 이겨낸 거거든요. 이제 그 때가 왔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자유의 혁명을 한번 제대로 멋지게 해서 대한민국을 정말 좌익화되고 사회주의로 가고 완전히 시골 촌락사회처럼 바뀌어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잡아서 올바른 기초 위에 정말 번영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제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정말 신나고 재미있고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하는 공약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도 제 얘기를 지금 하는 후보들이 하도 뺏겨 먹어요. 하도 뺏겨 먹어서 제가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이현율 TV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미처 공개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가서 공개하려고 지금 좀 숨겨놓고 있는 게 있는데 저를 믿어주시고 한번 저와 같이 자유의 혁명을 한번 만들어내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귀한 시간 길게 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또 포부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고견을 피력해 주신 우리 당대 최고의 농객 정규재
주필께 감사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번 선거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지형을 좀 바꾸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에 일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